자, 여러분 11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차시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상에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 데이터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의 형태들을 따져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와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운드 데이터의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상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기술의 차이,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를 보면은 아날로그 온도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활용을 하던 형태의 온도계인데, 빨간 수원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온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온도계는 숫자로 표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표시되는 LCD 패널의 액정 수에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뭐 아니면 열째 자리까지 정확도를 부여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신호를 표현해 주는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표시를 못하는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시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 패널이 시간의 두 자리, 그리고 분의 두 자리, 초의 두 자리, 이렇게 할당된 전자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12시 16분 36초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시 16분 36초 다음에 표시되는 숫자는 분명히 12시 16분 37초라는 숫자가 표시가 될 것이고, 디지털 시계 형태에서는 이 12시 16분 36초와 37초 사이에 해당하는 어떤 값들은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에는 초침이 쭉 회전을 하면서 모든 숫자들을 표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점들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 중 정확도가 아날로그 데이터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가 아무리 정확한 신호를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그 값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디지털 신호는 표시를 못하는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패널 표시할 수 있는 패널들을 늘려주게 되면 정확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온도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온도계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는 온도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온도를 27.567도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들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는 모든 값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27.567도에 해당하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붉은 수원주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지, 그 점은 의문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 신호 자체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값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오차값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못하는 어떤 값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읽어낼 때의 오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의 지속성 이야기는 1차 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장 매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열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디지털 신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열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장치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어떤 천공 카드라고 하는 카드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우리가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는 방법들을 활용을 했지만은 현재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장치의 급속한 발전이 좋은 면도 가지고 있지만은 호환성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종이에 펜으로 글자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게 100년, 200년이 흘러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아날로그 신호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디지털 장치를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올 수 있는 호환성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운드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상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컴퓨터로 입력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인파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음성이 어떤 음성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래프는 당연히 달라질 수뿐이 없을 거고요. 이 나타나는 형태의 그래프는 마이크에 있는 진동판들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음성이 입력되면서 그 진동판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서 떨림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떨림들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값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AD 변환,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 변환 과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샘플링, 두 번째로 양자화, 세 번째로 부호화. 샘플링의 경우도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표본화가 되겠죠. 그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는 단계는 어떤 신호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에 시간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초 동안 아라고 발성한 음성을 컴퓨터상에 저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1초간의 데이터들을 몇 개의 데이터로 나누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줄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샘플링 단계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선을 조밀조밀하게 그어 놓아서 그 각 선에 해당하는 점들을 찍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상에 저장하는 값들은 요 점에 해당하는 값들이 양자화된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1초 동안 10등분을 해가지고 잘라 놓았을 경우 하고 2등분만 해서 잘라 놓았을 경우 100등분을 해서 잘라 놓았을 경우 요 경우들을 따져보면은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원래 파형 모양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초 동안에 2번 잘라놓은 신호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사인파 형태의 신호인지 어떤 신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형태의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 10번 정도 우리가 잘라주게 되면은 이제 조금 형태들을 윤곽을 보고 기존의 신호를 유추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만약 1초 동안 100번을 잘라서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 보게 되면은 이 점들이 아주 조밀하게 찍혀지기 때문에 원신호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초 동안의 음성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을 잘랐다라고 한다면 2개의 데이터만 저장하면 될 것이고 10번을 잘랐다라고 한다면 10개의 데이터
100번을 잘랐다라고 한다면은 100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응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충분한 정도의 품질이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정선에서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표현할 때에는 이 샘플링 하는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D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디오 CD 아주 음질이 좋은 음악이라고 알고 있죠. 이러한 CD의 경우에는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1초 동안에 44.1kHz로 샘플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샘플링 레이트가 44.1kHz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저렇게 시간축에 대해서 잘라주는 것을 44,100번을 잘라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엄청나게 조밀조밀하게 해서 원음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CD의 경우에 품질은 이렇게 좋지만은 이런 고품질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디오 CD의 경우에 CD 한 장에 녹음할 수 있는 오디오의 분량이 1시간 가량 정도 이 정도의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자화 단계, 영어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값들, Y축에 해당하는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줄 건가, 레벨을 나누어 줄 건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것도 우리가 몇 등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녹음한 어떤 오디오 신호의 최고값과 최저값 사이를 10등분을 하겠다, 아니면 20등분을 하겠다, 100등분을 하겠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데이터의 정확도는 점점 높아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의 점을 저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트 수가 그만큼 또 많아지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품질의 음성들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이런 Y축, 양자화 레벨 자체를 조밀조밀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응용 분야와 저장 공간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CD의 경우에는 이 최고값과 최저값의 레벨을 16비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6비트로 구분을 한다는 것은 2의 16성 레벨, 즉 65,536등분을 해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조밀조밀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원음과의 오차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양자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원음과 다른 음들이 저장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함되는 오차값들, 이러한 값들을 우리는 양자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양자화 오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부호화 과정에서 제일 낮은 레벨에 해당하는 값은 뭐 0000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0001로 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환을 시켜놔가지고 이 값들이 해당했을 때는 오디오 신호의 어떤 레벨에 어떤 값들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컴퓨터와 약속을 정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 샘플링,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쳤을 때에 이제 비로소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그림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당 캡처되는
점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이 점의 개수가 조밀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원파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플링 레이트가 높을 때와 낮을 때 그림이 나와 있죠. CD 품질 해서 나와 있는 이 위에 있는 그림의 경우 아주 자연스러운 사인파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샘플링 형태가 샘플 레이트가 낮은 VoIP 형태의 경우에는 이런 사인파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유연한 곡선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스텝 단위로 이렇게 계단처럼 그려진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CD 품질이나 VoIP 품질 이 두 곳에서 활용된 원음의 신호가 사인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왜곡된 신호와 원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신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CD 품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샘플링 레이트가 44.1kHz로 되고 있는 반면에 VoIP 품질은 8kHz 형태의 샘플링으로 원 신호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운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를 했던 모자이크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밑그림을 스케치북에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그 위에 색종이를 찢어 가지고 붙여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던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방학 숙제 제출을 해야 될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숙제를 안 하고 있다가 방학 종료 시점에 숙제를 하는 친구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색종이의 크기를 손톱만한 크기로 아주 크게 찢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방학 초기부터 열심히 모자이크 숙제를 한 친구들은 어떤 색종이를 콤파스 같은 뾰족한 물건으로 콕콕콕콕 찍어서 아주 조밀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출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물론 조밀하게 그림을 그린 친구들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되고 손톱만한 크기로 크게 붙인 친구들은 간단하게 숙제를 마무리할 수는 있었지만은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멀리서 쳐다봤을 때에 컴파스를 가지고 아주 조밀하게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의 그림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보였을 거고, 그리고 큰 종이 조각을 붙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색한 형태가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하나 붙인 이 색종이의 사이즈, 이거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상에서 모니터 상에서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미지의 품질이 낮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품질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보이는 사자와 같이 이런 사자가 격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격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모니터상에서 사용하는 픽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픽셀의 사이즈를 얼마나 작게 하느냐, 얼마나 크게 하느냐, 그리고 개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사이즈와 품질이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상에서 바탕화면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해상도를 조정할 때 1920에 1200 아니면 1024에 76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모니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축 부분에 점을 찍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채워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1000개의 점을 찍어서 채워 나가는 경우하고 100개의 점을 찍어서 채워 나가는 경우하고 어느 점이 더 커질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점을 사용을 해서 모니터의 좌측 끝과 우측 끝까지 점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좀 큰 점들을 사용해야 100개로 다 채울 수가 있을 거고 1000개로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점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야지 1000개를 그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픽셀의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흑백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특이한 형태의 검은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컴퓨터상에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색상이 현재 완전히 검은색과 완전히 흰색 두 가지 색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1차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비트의 이진수만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흰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0이라는 숫자를, 그리고 검은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0000, 1, 00000 이런 식으로 해서 0과 1을 쭉 나열을 해가 순차적으로 픽셀의 위치에 따라서 쭉 나열을 한 다음 그 데이터 값들을 집합으로 해서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흑백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한 내용은 완전히 검은색과 완전히 흰색만을 사용하는 흑백 이미지를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흑백 이미지여도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을 써서 완전히 검은색에서부터 조금 덜 검은색, 조금 더 많이 덜 검은색 해서 점점 흰색으로 쭉 가는 이런 레벨을 256단계로서는 256 색상의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각의 색상에 해당하는 값들을 8비트의 0과 1을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고, 컬러 이미지들을 그레이스케일 형태의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한 픽셀들을 값들을 8비트의 이진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한 픽셀을 표시하는데 한 비트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필요로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256 색상의 그레이스케일을 표시할 때에는 한 픽셀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8비트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전체 픽셀들을 구성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 완전히 검은색과 완전히 흰색만을 쓰는 흑백 이미지에 비해서 8배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컬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양한 색상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장 공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색상 수에 따른 비트, 데이터 저장 공간의 차이들을 나타내 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색상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품질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 색상을 나타내 주는 방법. 기본적으로 예전에 컬러 색상 수가 작았을 때, 예를 들면 윈도우 기본 색상인 256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나타내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팔레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색상은 몇 번, 어떤 색상은 몇 번 해서 색상 번호, 고유 번호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색상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우리가 컬러 색상을 표현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RGB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RGB 형태라고 하는 것은 레드, 그린, 블루 해서 붉은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 이 세 가지 색상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물감을 조합을 해가지고 해서 어떤 빨강과 파랑을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했던 것처럼 물감들을 조합을 하는 것처럼 RGB 색상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감은 여러 색상을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고 빨강, 파랑, 노랑을 동일한 색상 비율로 섞어서 만들게 되면 검은색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색의 삼원색 원리가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활용하는 RGB 색상은 모니터 등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광원을 쏘아서 이것이 색상의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되는 이 모델은 빛의 삼원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RGB 색상을 동일한 비율로 섞었을 때는 백색광 형태의 밝은 색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RGB 형태의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각의 색상의 8비트씩을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의 8비트, G의 8비트, B의 8비트에서 24비트를 총 활용을 해서 색상을 나타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붉은색을 0에서부터 255단계까지, 그린색을 0에서부터 255단계, 블루를 0에서부터 255단계, 각각의 단계를 255단계로 놔둔 다음에 우리가 팔레트에서 색상을 섞듯이 원하는 색상들을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색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조합 가능한 색상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가지의 색상, 2의 24성개의 색상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색상 체계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픽셀을 표시할 때마다 24비트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컬러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아까 흑백 이미지와 동일하게 픽셀 단위로 우리가 이미 지정된 색상들을 할당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통째로 묶어서 저장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여기 보면은 한 픽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인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앞에서부터 RGB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붉은색, 그린색, 그리고 푸른색, 이 세 가지 색상을 저 레벨에 따라서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픽셀 색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또한 집합으로 RGB 형태의 값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해상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네모 박스 안에 우리가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이 네모 박스를 다 채울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상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색상을 써가지고 이 네모 박스를 채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저 방법뿐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2가지, 4가지, 8가지, 16가지, 뭐 이렇게 블록을 몇 단위로 나누느냐, 픽셀의, 즉 다시 말하면 픽셀의 크기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서 조밀조밀하게 그려 나갈 거냐에 따라서 R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글자들의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품질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카, 디지털 폰카, 여러분들의 전화기를 활용해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 전화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폰카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뭐 이 전화기는 1000만 화소다, 이 전화기는 800만 화소다, 뭐 600만 화소다,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0만 개의 점을 찍어서 사진을 만드는 경우, 800만 개의 점을 찍어서 사진을 만드는 경우, 600만 개의 점을 찍어서 사진을 만드는 경우, 동일한 사이즈로 사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품질이 나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사진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픽셀 수뿐만이 아니고 어떤 색상 조합, 배합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픽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몇 개의 점을 사용하느냐, 이 말은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의 사이즈는 줄어들 수뿐이 없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품질을 이야기할 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데이터 압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압축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축 기법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으로 나뉘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손실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원본 데이터에 손상을 가하더라도 이것을 압축을 해주는 방식을 손실 압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손실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본 데이터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을 해나가는 방법이 무손실 압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손실 압축 기법은 압축률이 높을 수뿐이 없고, 무손실 압축 기법은 압축률이 낮을 수뿐이 없습니다. 손실 압축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품질이 나중에 압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재생했을 때에 품질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압축률에 비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 데이터 아니면은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압축을 해 나갈 때에 무조건 손실 압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원본 데이터에 손상을 가해 갖고 사람들이 봤을 때 품질에 저하가 일어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 압축에서는 인간의 감각기관 특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주파 영역의 신호에 대해서는 눈이 둔감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특성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영상 정보에서 고주파 영역에 있는 영상 정보만 제거를 해버리고 저주파 영역에 있는 영상 정보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가지고 품질의 저하는 최소화시키면서 데이터량은 압축을 시켜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손실 압축의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압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때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차지하는 공간의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텍스트에 대해서도 어떤 압축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텍스트들의 경우에 저장 공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지만, 통신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거리에 있는 친구들과 통신을 할 때에 데이터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압축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이 run length encoding, 여러분들이 뭐 run 길이 인코딩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run length encoding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허프만 인코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압축 중에서 run length encoding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마트에 있는 과일들을 나타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과, 그리고 배, 바나나, 오렌지, 사과,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텍스트 형태로 작성을 해서 기입을 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사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은 동일한 종류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그 종류와 반복되는 횟수를 표기를 함으로써 조금 더 텍스트를 저장하는 공간들을 줄여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3, 3, 애플 이런 식으로 2, 피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와 개수들을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표기를 했을 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과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략한 형태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run length encoding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run length encoding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반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유리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데이터들이 최소화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것처럼 사과가 3개 나오고 배가 2개 나오고 바나나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 어떤 마트에 과일들을 나열을 했을 때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이러한 식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적으라고 하면은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런랭스 인코딩 방식으로 적으라고 한다면 1 사과, 1 배, 1 바나나, 1 오렌지, 1 사과, 1 배, 1 바나나, 1 오렌지 이러한 식으로 오히려 더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런랭스 인코딩의 방식은 어떤 반복되는 데이터들이 존재할 때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퍼만 인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퍼만 인코딩은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어떤 약속을 할 때에 비트 수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6가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와 약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데이터들을 4비트씩 할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허퍼만 인코딩은 이 할당하는 비트의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어떤 단어들을 쭉 통계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에 A라는 글자가 많이 쓰여 있느냐, B라는 글자가 많이 쓰이느냐 아니면 Z라는 글자가 많이 쓰이느냐 이러한 것들을 따진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는 데이터 비트 수를 낮은 비트 수를 할당해 주고 그리고 가장 적게 쓰이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주 안 쓰이니까 여기에는 좀 많은 비트 수를 할당을 해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은 반복해서 쓰이니까 낮은 데이터 비트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빈도에 따른 압축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주 안 쓰이는 데이터는 조금 늘어나서 큰 데이터 비트를 차지하더라도 자주 쓰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전체 데이터 파일에서 따지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허프만 인코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텍스트 데이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량을 필요로 하는 사운드와 이미지 압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차지하는 데이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손실 압축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운드와 이미지의 경우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실 압축 기법을 필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인간이 느끼는 품질의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감각기관의 특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운드의 경우에는 우리 귀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우리 청각기관의 특성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소리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다른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소리의 변화가 둔감하기 때문에 손실을 시킬 때에는 우리 귀의 특정 주파수 대역 중에서 둔감한 대역의 주파수를 제거를 함으로써 압축률을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주파 영역, 고주파 영역 이거에 따라서 또다시 시각적 기관이 둔감한 영역의 데이터들을 손상시켜서 데이터들을 압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 압축은 원본 데이터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을 시행하는 것이 손실 압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품질 저하는 발생하지만 최소한의 품질 저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각기관 특성을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실 압축 사용 시 원본을 100% 복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번 압축되고 나면은 다시 원본으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 압축은 원본 데이터에 필연적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인간이 잘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형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손실 압축은 손실 압축에 비해서 압축률은 다소 낮지만은 원본 데이터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본 데이터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을 시행하는 방식이 무손실 압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본 데이터에 손상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축된 데이터에서 원본 데이터를 100% 복구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이 있는데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손실 압축,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 압축의 대표적인 기법,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JPEG 파일, JPG 파일 같은 것들이 이미지에 있어서의 손실 압축, 그리고 MP3 파일, 이런 오디오에 있어서의 손실 압축,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손실 압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오디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무손실 압축, 그리고 이미지에 있어서는 빗맵 파일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무손실 압축,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zip 파일 같은 경우에도 무손실 압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1주차 수업 후에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자료가 화면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제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주차 수업 후에는 퀴즈가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각 주차별로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이하셔서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도 확인해서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학습 내용이나 퀴즈 과제 등과 관련한 학습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되고 있으니 필요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